이야기는 추운 와이오밍 겨울밤, 윈드리버 인디언 보호구역에서의 회상으로 시작된다. 한 10대 원주율 여성이 맨발로 뛰어가며 울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다 자신이 쫓기고 있는 듯 뒤로 돌아선다. 다음 장면에서는 우리의 주인공이 소개된다. 코리 램버트는 와이오밍의 산악 지역에서 늑대와 사자 같은 유해동물을 사냥하는 어류 및 야생동물국 소속 사냥꾼이다. 그날 아침 늑대를 사냥한 후 그는 아들이 인디언 보호구역에 있는 조부모를 보러 갈 수 있도록 전처의 집으로 향했다. 그의 전처는 잭슨에서 일자리를 받을 것이라고 알린다. 코리는 아들이 그곳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동의한다. 그녀는 또한 코리에게 자신은 절대 핀네일에 남고 싶지 않다고 상기시킨다. 그곳은 분명히 고인이 된 그들의 딸 에밀리와 관련된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코리의 아들은 할아버지인 댄의 따뜻한 환영을 받는다. 댄은 코리에게 소가족을 학살한 유해동물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유해동물을 찾기 위해 길을 따라가지만 피로 얼룩진 흔적을 발견한다. 그는 사냥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쉽게 흔적을 따라갈 수 있었다. 그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총을 꺼낸다. 그는 눈 속에 잠긴 얼어붙은 젊은 여성의 무생물 시체를 발견하는데 이마에는 깊은 상처가 있고 발은 동상이 걸려있다. 그는 보호구역 부족 경찰에 전화를 걸고 수석 경관인 벤이 그의 조부모 집에 도착한다. 그들은 FBI의 초기 조사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시체를 옮길 수 없었다. 또한 심각한 겨울 폭풍 때문이었다. 인정하기는 어려웠지만 코리는 그것이 나탈리 헨슨의 시체라고 확신했다. 나탈리는 그의 고인의 딸의 가장 친한 친구였으며 그녀가 에밀리와 같은 방식으로 죽은 것으로 보인다. FBI 요원 제인 베너가 와서 코리에게 범죄 현장으로 바로 데려가달라고 요청한다. 범죄 현장은 5마일 떨어져 있었고 제인은 충분한 복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겨울 폭풍을 뚫고 도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코리는 제인에게 적절한 옷을 입으라고 부른다. 댄은 FBI가 제인을 이 범죄 수사에 보낸 것에 대해 재미있어한다. 코리의 장모는 제인에게 에밀리의 겨울옷을 빌려주고 그 모습은 코리에게 에밀리가 그 옷을 입고 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그들이 범죄 현장에 도착했을 때 폭풍은 이미 지나가 있었고 그래서 제인은 조사를 시작했다. 제인이 나탈리의 바지에서 피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댄에게 강간 키트를 가져오라고 요청하고 그녀의 죽음을 살인으로 신고한다. 제인이 코리에게 나탈리가 어디에서 도망쳤는지 아는지 묻는다. 그는 근처에 사는 젊은 약물 중독자 샘 리틀패더를 언급한다. 겨울철에 다친 작업자의 트레일러가 있는 시추 현장도 있다. 코리는 나탈리가 남긴 발자국을 보여준다. 그는 이러한 극한 날씨 조건에 노출될 경우 폐가 얼마나 쉽게 혈액으로 차오를 수 있는지 설명한다. 제인은 코리가 왜 이 사건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궁금해진다. 그래서 그는 코리에게 그 지역에 익숙하니 용의자를 찾는 데 도와달라고 요청한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장 댄과 FBI 요원 제인은 랜디를 방문하기 위해 갔다. 나탈리 헨슨의 부검 결과를 작성할 검시관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는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에게 성폭행당했다. 랜디가 나탈리의 죽음을 폐출혈로 인한 것으로 살인으로 분류하기를 거부하자 제인은 분노한다. 댄은 제인을 설득하여 그들이 모두 같은 팀이며 모두가 그것이 살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그것을 분류할 수 없다고 한다. 댄과 제인은 나탈리의 부모를 찾아가 그날 밤 나탈리가 실종되었을 때 왜 그녀를 찾지 않았는지 물어본다. 나탈리의 아버지 마틴, 나탈리가 남자친구와 함께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녀는 18세이고 혼자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인은 나탈리의 여동생 애니를 찾으러 간다. 그녀는 마틴의 설명이 의심스러워 방 안에서 자신을 베고 있는 애니를 소름 끼치게 발견한다. 그녀는 급히 방을 나가 가족에게 사과한다. 그들은 딸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다. 코리 램버트가 마틴을 방문하여 딸을 잃은 아픔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와 진지한 대화를 나눈다. 그는 그가 아들을 위해 강해질 것을 설득한다. 그런데 마틴은 그들이 아들을 마약으로 잃었고 그 사건에 무언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알린다. 그러고 나서 그는 코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라고 명령한다. 그 중에는 용의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면 그를 죽이는 것도 포함된다. 마틴의 아들인 칩이 샘 리틀패더와 그 무리와 함께 머물고 있어서 그들은 그들의 트레일러로 향한다. 샘은 문을 열고 만취 상태에서 벤과 제인의 질문에 답한다. 샘 페퍼는 벤과 제인에게 후추를 뿌려서 두 사람을 잠시 실명시켰다. 코리는 칩과 뒷문으로 도망치려던 다른 남자를 붙잡는다. 제인이 의식을 되찾고 트레일러로 들어가 샘을 찾는다. 샘은 그녀를 향해 발사한다. 그러나 그녀는 반격에 성공하고 여러 발의 총격으로 그를 죽인다. 그들은 칩에게 그의 여동생과 그들의 무리가 그녀의 죽음에 책임이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한다. 칩은 분명히 그 사실을 몰랐고 그녀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충격을 받았으며 그녀의 남자친구를 비난하지만 이름은 밝히지 않는다.
코리는 제인에게 용의자가 될 수 있는 나탈리의 남자친구를 찾는 열쇠는 그들이 산으로 올라가는 썰매 자국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알린다. 아래로 내려가는 흔적은 없기 때문이다. 정상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눈 속에 묻혀있는 알몸의 남자 시체를 발견하고 새들이 그를 먹고 있다. 체포 현장으로 돌아가 코리는 칩에게 말을 하도록 설득하고 나탈리의 남자친구의 정체를 밝히라고 한다. 그는 칩의 상황에 공감하려고 차분하게 노력한다. 그러나 칩이 코리의 가족, 특히 그의 고인의 딸을 언급하자 코리는 그를 눕히고 그의 인생 선택에 대해 강의한다. 칩은 그러고 나서 나탈리의 남자친구인 매트를 만났다고 털어놓는다. 그는 코리와 비슷한 나이이며 시추 현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런 다음 그는 벤과 제인에게 그 정보를 알린다. 그들은 내일 시추 현장으로 갈 것이지만 코리는 산 위에서 단서를 찾을 것이다. 그는 그들과 동행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제인은 코리의 집에 가서 매트에 대한 추가 정보를 나누기 위해 방문합니다. 그는 제인을 그의 집에 술 한잔하러 초대합니다. 그는 제인이 에밀리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 에밀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줍니다. 핀리데일에서 일하는 동안 그는 아내에게 16세 딸 에밀리가 케이시를 돌보는 동안 모텔에 머물도록 설득했습니다. 케이스는 당시 5살이었습니다. 그들은 나탈리, 에밀리의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나중에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녀가 그들의 집에서 열린 파티 후에 실종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밀리의 시신은 윈드리버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나탈리가 발견된 곳 근처에서 코리는 그가 겪은 모든 일에 여전히 혼란스러워 감정이 북받칩니다. 제인은 이제 코리가 나탈리의 사건을 도와주고 있던 이유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개인적인 일이었습니다. 제인은 벤과 부족 경찰 나머지와 함께 장비를 향하고 코리는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산을 탐험합니다. 벤과 제인은 장비에서 주요 보안 계약자 커트에게 인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인은 그에게 매트가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그들은 매트가 여자친구와 함께 떠났기 때문에 그들도 그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인은 커트의 얼굴에 있는 흉터를 발견합니다. 다른 보안 요원과 함께 그들이 자신의 직업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는 흉터입니다. 한편 코리는 경사진 자국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가다가 그것들이 장비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것에 대해 벤에게 무전하기 위해 산을 급히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에게 닿지 못합니다. 제인과 팀은 매트의 트레일러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제인은 그들이 나탈리를 발견했을 때 그녀의 이름을 무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커트가 나탈리에 대해 어떻게 알았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들은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부족 경찰 중 한 명이 보안 인원이 그들을 포위하고 있다고 두려워하자 상황이 격해졌습니다. 양측 모두 총기를 꺼냈고 제인이 상황을 진정시키고 보안 인원에게 그들을 매트의 트레일러로 데려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매트의 트레일러에 도착하자 제인이 문을 두드리자 회상이 나탈리가 겪었던 일들을 드러낸다. 나탈리는 어느 날 밤 매트를 놀라게 하려고 그의 트레일러 문을 두드리고 그들은 이후에 친밀한 행동을 한다. 그들은 이불 아래에서 마을을 떠난 후 어떤 도시를 방문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같은 트레일러에 머물고 있던 매트의 동료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모두 술에 취해 있었고 특히 피트가 심했다. 피트는 너무 취해 매트와 나탈리에게 이불 아래를 들여다보라고 놀린다. 특히 나탈리의 몸을. 매트는 화가 나서 피트를 침대에서 밀쳐낸다. 나머지 동료들은 매트를 쫓아가 그를 붙잡고 주먹으로 가격한다. 매트는 기절하고 나탈리도 기절해 의식을 잃는다. 그녀가 깨어나 보니 피트가 그녀를 강간하고 있다. 매트는 피트를 잡고 다시 싸우기 위해 다른 남자들로부터 벗어난다. 그는 나탈리에게 도망가라는 신호를 주고 이것이 결국 그녀의 죽음으로 이어진다. 회상이 끝난다. 제인이 다시 문을 두드리며 이번에는 FBI라고 소리친다. 코리는 다시 벤에게 무전을 보낸다. 이번에는 그가 도달하여 경고할 수 있다. 벤은 제인에게 문에서 물러나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기청이 찢어질 듯한 총소리가 제인의 가슴을 관통하고 그녀를 쓰러뜨린다. 다행히 그녀는 조끼를 입고 있었고 그로 인해 다치기는 했지만 가벼운 부상이었다. 그 시점에서 양측은 교전을 시작하고 벤과 모든 부족 경찰관들을 살해하며 이 일부 보안 직원들은 살아남는다. 커트가 제인이 총을 재장전하려는 시도를 방해한다. 총알이 날아다니기 시작하며 커트와 나머지 보안 요원들을 살해한다. 알고 보니 총알은 코리에게서 발사된 것이었다. 피트와 다른 보안 직원은 트레일러 안에서 총성이 어디서 났는지 알아내려 한다. 코리는 두 번째 보안 직원을 쏜다. 한편 피트는 뒷창문을 통해 탈출한다. 제인은 그를 쏠 수 있었지만 피트가 조끼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 도망간다. 코리는 제인의 부상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피트를 쫓으라고 말한다. 피트는 몇 미터를 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코리가 그를 쫓아가서 샷건으로 그의 얼굴을 가격한다. 피트는 맑은 아침에 산꼭대기에서 깨어난다. 그의 부츠는 없고 발가락은 동상에 걸렸다.
코리는 그가 범죄를 자백하는 조건으로 그를 보내주기로 동의한다. 피트는 나탈리를 강간하고 매트를 살해했다고 인정한다. 그는 그를 풀어주고 그의 자백 덕분에 가도 괜찮다고 알린다. 피트는 갈 곳이 없는 것 같아 당황한다. 코리는 그에게 나탈리처럼 맨발로 뛰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나탈리는 맨발로 6마일을 뛰었지만 코리는 피트가 600피트를 뛸 수 있을지 의심한다. 그는 달리기 시작한다. 몇 발자국 안에 그는 나탈리처럼 폐에 감기가 생기기 시작한다. 코리는 그를 산해버리고 그 후 제인이 있는 병원을 방문한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인에게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그녀는 코리에게 나탈리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맨발로 6마일을 뛰었다고 말하며 울고 훌륭한 천사였다. 마지막 장면은 헨슨의 집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코리가 나탈리의 부모를 방문할 때 그는 마틴을 찾고 밖에서 죽음의 페인트를 칠한 그를 발견한다. 그가 나탈리의 살해에 책임이 있는 모든 남자들이 마땅한 대가를 치렀다는 소식을 전한다. 특히 피트, 마틴은 배가 여전히 그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포기할 뻔했다. 그를 데리기 전에 그는 코리에게 잠시 나탈리가 그리운 동안 함께 앉아달라고 부탁한다. 사실에 근거하여 이 영화는 원주율 미국 여성을 제외한 실종된 사람의 모든 범죄에 대한 통계가 존재한다는 개념을 전달한다. 나탈리와 에밀리의 경우는 그중 몇 가지에 불과하다. 하지만 몇 명이 더 실종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